자, 이번 시간에 배워보실 내용은 8단원 통계적 추정입니다. 우리가 통계를 공부하는 이유는 어떤 특정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자,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러려면 이제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겠죠.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느냐, 학원을 다니느냐, 아니면 과외를 다니느냐, 아니면 뭐 인터넷 강의를 보느냐,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예요. 학원을 다닌다라면 뭐 또 어떤 형태의 강의를 학원을 다니느냐, 아니면 인강을 듣는다라면 어떤 선생님의 어떤 시스템의 강의를 듣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함을 느낄 수 있겠죠. 자, 이런 궁금함을 해소하려면 보통의 주제의 것들은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돼요. 물론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잘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완벽할까? 뭐 이런, 죄송합니다.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미친 거고, 그렇죠? 대다수의 것들은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들을 모아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낸다라는 거죠. 자, 이때 내가 어떤 주제를 정하고 내가 어떤 주제를 정하게 되면 그 주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을 모두 찾아다니면서 물어보고 할 수 있다라면 참 좋을 텐데 그러기가 사실상 많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 그 사람들한테 다 돌아다니면서 다 물어봤어. 이런 식으로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전수조사와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그리고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뭐 어떤 거? 뭐 S전자에서 새로운 휴대폰을 출시를 했다라고 했을 때 광고를 이렇게 하는 거지. 이 핸드폰은 물에다가 갖다 집어넣어도 절대로 물이 휴대폰 안으로, 기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완벽한 방수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했다 쳐. 그럼 이제 그 경쟁사에서 정말? 진짜?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고,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내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어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회사에서 무슨 짓을 해야 될 거냐면 경쟁사의 핸드폰을 다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새 거니까 포장을 뜯고 핸드폰을 물속에 이제 집어넣어 봐야 되겠죠. 모든 제품들을 공장에서 나오는 족족족 다 사가지고 휴대폰을 물에다가 집어넣어 보는 거야. 정말로 이게 100% 방수가 되는지. 근데 이제 담궜다가 빼서 이제 방수되는지를 실험했는데, 그럼 이제 이 핸드폰은 어떡할 거야? 다시 집어넣어서 한 다음에 반품할 거야? 안 되지. 불가능하지. 이런 거는 이제 결국은 경쟁사인 S전자의 휴대폰을 결국 다 팔아주는 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라던가 시간이 많이 든다라던가 노력이 많이 든다라던가 혹은 불가능한다라는 거죠. 전수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 조사 대상의 전체를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모집단. 그 모집단에 속해 있는 것들, 조사 대상의 것들을 전부 다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라고 한다 그랬죠. 만약에 다 했어. 다 해서 그걸 가지고 평균을 구하고, 그걸 가지고 분산을 구하고, 그걸 가지고 표준 편차를 구했다라면, 표준 편차를 만약에 구했다라면 할 수 있긴 할 수 있는 거니까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뿐인 거죠. 그렇게 해서 구해진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는 모평균이라고 부르고 모분산이라고 부르고 모표준 편차라고 불러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의 기호는 평균은 모평균은 m으로 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모표준 편차는 시그마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뭐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참 힘들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모집단에서 일부를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표본이라고 합니다. 표본을 추출을 해서 이 표본들을 가지고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자라는 거죠. 이렇게 표본을 가지고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한 것을 표본 평균이라고 하고 표본 분산이라고 하고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들을 기호로 표본 평균은 x 바라는 기호를 사용하고요. 표본 분산은 s 제곱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는 s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얘를 공부할 거는 아니에요. 따라서 다음의 기호들 정도는 다음의 것들이다 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고요.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표본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근데 X바라는 기호가 표본 평균이다 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표본 평균이라는 것은 모집단에서 일부를 추출을 해서 그 것만 가지고 평균을 구한 거겠죠. 어떻게 구했을 거냐면은 뭐 그거 다 더해서 나눴을 겁니다.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구해낸 평균이 X바, 표본 평균이 된다라는 것은 알아두시고요. 표본 분산은 S제곱으로 표본 표준 편차는 S 정도로 나타낸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둘 게 얘가 아니라면 이번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8단원에서는 도대체 어떤 내용에 관심을 둘 거냐라는 건데 자, 표본을 뽑죠. 그런데 한 뭉탱이만 뽑을 게 아니라 여러 뭉탱이들을 뽑을 거야. 그리고 각각의 표본들에서 표본 평균을 구해내고 표본 평균을 구해내고 표본 평균을 구해내서 표본 평균들을 이렇게 구해놓은 다음에 우리는 얘들을 가지고 평균을 구할 거고요. 분산을 구할 거고요. 표준 편차를 구해낼 겁니다. 뭐를 가지고? 표본 평균, 표본 평균,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구해진 평균을 우리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부를 거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부를 거고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불러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얘들은 표본 평균의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이 기호가 얘죠. 요것의 평균이니까 다음과 같이 나타내게 될 거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를 우리가 왜 공부하냐라는 건데 이것들의 결과와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사이의 관계가 어떤 거냐를 같이 보자라는 거예요.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해보시면 M입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과 같다라는 거죠.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해보시면 시그마 제곱, 모분산이죠. 모분산과 같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고요.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값과 같아집니다. 여기서 n은 표본의 크기라고 합니다. 표본의 크기라는 게 뭐지? 자, 우리가 아까 모집단에서 일부의 표본을 추출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 표본을 몇 개
뽑았다라고 할 거 아니야. 10개면 10개, 뭐 100개면 100개를 추출했다라고 하겠죠. 그랬을 때 그 표현을 우리는 10개를 뽑았다라고 하지 않고 표본의 크기가 10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라는 것은 결국은 몇 개 추출했느냐, 표본의 크기가 n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n개를 추출했다, n개를 모집단에서 뽑아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어 준 것과 같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야 뭐 항상 분산의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왜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 평균과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이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결과와 같으며 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모 표준 편차에다가 모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결과와 같으냐라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숫자 모 7이 각각 적힌 4개의 공이 주머니에 들어가 있다랍니다. 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크기가 2인 표본.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2개를 뽑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집단은 지금 1, 3, 5, 7 지금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 중에서 2개의 표본을 추출을 하겠다라는 것을 크기가 2인 표본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랬을 때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한답니다. 자, 괄호 1번입니다. 표본 평균 x바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x바가 될 수 있는 것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x바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손 집어넣어서 하나를 뽑았어요. 그리고 숫자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요. 그리고 다시 손을 집어넣어서 하나를 뽑은 다음에 숫자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뽑은 숫자와 방금 뽑은 숫자 2개를 더해서 이제 나누기 1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숫자의 평균이 구해질 거다라는 거죠. 자, x바가 그래서 될 수 있는 것은 1 될 수 있습니다. 1. 왜? 1 뽑고 1 뽑고 그럼 1과 1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1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 어떤 수가 나올 수 있을 거냐면은 2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1 뽑고 3 뽑고 더해서 나누기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3도 될 수 있을 거고요. 4도 될 수 있을 거고요. 5도 될 수 있고 6도 될 수 있고 7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7이 되려면 7 뽑고 7 뽑고 문제에서 복원 추출이라고 했기 때문에 7을 뽑은 다음에 얘를 다시 집어넣어요. 그래서 또 7을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을 뽑았을 때 두 수의 평균은 7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확률을 좀 보자라는 거죠.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개 중에 하나. 근데 그걸 다시 집어넣고 뽑는 거니까 두 번째 뽑을 때도 4개 중에 하나.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16가지입니다. 그 16가지 중에 평균이 1이 되려면 1, 1을 뽑아야 하므로 한 가지다라는 거고 16가지 중에 1, 3 뽑고 3, 1 뽑고 이거 다른 거죠. 처음에 1 뽑고 그 다음 3을 뽑은 것과 처음에 3을 뽑고 그 다음 1을 뽑은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평균이 2가 되는 경우는 2가지다. 그 다음 평균이 3이 되는 경우는 16가지 중에서 3가지다. 평균이 4가 되는 경우는 4가지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요거는 5가지다. 이러시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자, 평균이 5가 되려면은 3이랑 7이랑 뽑으면
평균이 5가 되죠. 아니면 7이랑 3을 뽑아도 평균이 5가 됩니다. 아니면 5 뽑고 5를 뽑아도 평균이 5가 되죠. 그러니까 세 가지다라는 거 이렇게 하나씩 확인을 해주시게 되면 확률이 다음과 같이 구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확률 분포표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면 괄호 2번입니다. 괄호 1의 표를 이용하여 표본 평균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각각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평균을 x바의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바의 평균을 구하려면 x바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6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 더하기 15 더하기 12 더하기 7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요거 이제 다 더해주시면 10 이렇게 더하면 20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 27 이렇게 더하면은 34 다 더하면은 64 따라서 4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평균이 4입니다. 자, 이번에는 표본 평균을 가지고 분산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분산 구하려면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풀 거냐 아니면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별량의 평균의 제곱을 뺄 거냐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할 거냐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판단은 평균을 보고 판단하시라 그랬습니다. 평균이 아주 먼 옛날 심청이가 살았어요. 효심이 깊었던 심청이는 이뻐. 평균이 이쁘니까 편차를 구해주시면은 편차가 이쁘다라는 거죠. 그러면 편차를 제곱한 편차 제곱도 이뻐진다라는 거고 편차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해도 여전히 이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분산을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곱해주시면 9 더하기 4, 2, 8 더하기 3 더하기 0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8 더하기 9가 되겠고요. 그러면 16분의 20 더하기 20이니까 40 하셔서 4로 8로 나누나? 2분의 5가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는 방법, 공식을 배웠어요. 뭐였었냐면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정말 그런 건지 모평균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야. 자, 모집단이 지금 1, 3, 5, 7입니다. 그러면 얘들 가지고 이제 평균을 구한다라는 것은 쟤들을 일단 다 더해야죠. 몇 개 더했냐면 4개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누기 4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4분의 16이니까 4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표본 평균의 평균과 모평균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표본 평균의 분산을 아까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모분산을 이용한다 그랬죠. 근데 모분산과 같은 건 아니고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 그러니까 몇 개 추출했느냐로 나누어 준다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모분산 먼저 구해 보셔야 되겠네요. 어쨌든 분산 구하는 거니까 별량들이 1, 3, 5, 7이고요. 평균이 얼마냐면 4입니다. 그러면 편차를 구하시고 편차 제곱을 구하신 다음에 편차 제곱들을 다 더해서 나누기 얼마? 몇 개 더했어요? 4개 더했으니까 4를 내주시면은
5가 구해진다라는 거죠. 얘가 뭐다? 모분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이 5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n은 얼마냐라는 건데, 자, 문제에서 표본의 크기가 얼마나 그랬냐면 2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n이 2인 거죠. 따라서 표본 평균의 분산이 2분의 5다라는 것을 모분산과 표본의 크기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직접 구해낸 결과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굳이 다음의 과정들, 그러니까 일일이 다 계산하는 거지. 다음의 과정으로 문제를 풀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냥 뭐로?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를 이용을 해서 얼마든지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거.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과 같다라는 거. 표본 평균의 분산이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같다라는 것을 반드시 공식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공식 기억 반드시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예제 2번으로 들어가서 문제 봐주시면은, 자, 제과점에서 만드는 빵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120이고 표준 편차가 2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36개의 빵을 임의 추출한다랍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표본을 추출하는 거죠. 그리고 36개를 추출한다고 했으니까 표본의 크기는 36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빵 무게의 표본 평균이 112g 이하일 확률을 표보고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X잡기였습니다. X는 무게죠. 무게죠, 무게. 그리고 이 무게가 얼마나 관심이 있었으면 평균을 구하고 표준 편차까지 구해놨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게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균이 120이고 분산이 24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36개의 빵을 추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본이죠. 그리고 그 빵 무게의 평균. 그러면 이제 표본을 갖고 평균을 구한 거기 때문에 이 평균은 그냥 평균이 아니라 표본의 평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본 평균, 기호는 뭐였었냐면은 X바였습니다. 표본 평균이 112 이하일 확률을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식 세웠습니다. 식을 세웠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사천리로 이게 슉슉 진행돼야 되겠죠. 하셔야 되는 것은 표준화입니다. 표준화하려면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평균이 얼마냐면 120이고요. 표준 편차가 얼마냐면 24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120을 빼시고 24로 나누어 주시게 되면 틀린다라는 거죠. 자,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 문제에서 120을 빼고 24로 나누어서 틀립니다. 쌤,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랬잖아. 무엇의 평균을 뺄 거냐, 무엇의 표준 편차로 나눌 거냐, 그것을 반드시 확인하시라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게 X바죠. 표본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표본 평균의 평균을,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빼고 나누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적혀있는 평균과 표준 편차는 X의 평균과 표준 편차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걸로 빼고 나누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틀린다라는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옆에 있는 문제들 풀고 시험 문제 풀 때 이걸로 빼고 이걸로 나눈다는 거지. 왜?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어? 평균으로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다.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한테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평균이 필요해. 근데 평균이 마침 적혀 있네. 나한테는 지금 표준 편차가 필요해. 그걸로 나눠야 되거든. 근데 마침 표준 편차가 적혀 있네? 얼른 그걸로 빼고 얼른 그걸로 나누는 거지. 자, 정말 많은 친구들이 그래서 틀립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의 평균으로 뺄 거고 무엇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 줄 거냐, 그것을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표본 평균에 평균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20이다라는 거예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 24제곱이다가 아니라 24제곱을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 36, 그러니까 6의 제곱으로 나눈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분의 24의 제곱, 그러니까 4의 제곱 1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거기다가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루트 36분의 얼마? 24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다가 루트 씌워서 내려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6분의 24니까 4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요. 우리는 얘를 가지고 표준화를 할 거기 때문에 x바의 평균인 120으로 x바의 표준 편차인 4로 나누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112한테도 120을 빼고 4로 나누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든 상관없이 이것의 평균으로 빼고 이것의 표준 편차로 나누게 되면 얘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는데 그 변수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된다라는 거고, 그것을 대표하는 문자로 우리는 Z를 사용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이제 표준화가 끝났습니다. 표준화 끝났으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그림 그려야죠. 어떻게? 대충 그리는 거죠. 그리고 찍어야죠. 어떻게? 적당히 마이너스 2를 찍어주시고, 찍었으니까 이제 색칠을 하셔야 되겠죠. 왼쪽에다가 색칠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표를 보고 답 찾으면 된다라는 거고, 여기가 얼마일 거냐? 0.4772가 된다라는 것은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 잘랐으니까 0.5에서 0.4772를 빼시면 0.02228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 2번까지 풀었고요. 넘어가서 예제 3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훈인의 베이커리에서 만드는 단팥빵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400, 표준 편차는 5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가게에서 만든 단팥빵 중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기가 n인 표본이라는 것은 n개 뽑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표본 평균을 x파라고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요 표본 평균이라는 놈은 혼인의 집에서 파는 단팥빵 전부 다를 갖고 구한 평균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인 n개만 뽑아내서 표본을 뽑은 거죠. 그 n개만 갖고 평균을 구한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표보고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확률 변수 x가 무게다라는 거, 그쵸? 그리고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죠. 평균이 400이고 분산이 50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얘를 만족시키는 n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너무 쉬워져 버렸어. 왜?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건 뭐라 그랬냐면 식 세우는 거라 그랬죠. 근데 그 식을 문제가 적어줬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얘를 가지고 뭐만 하면 돼? 표준화하고 그림 그리고 찍고 색칠하고 답 찾으면 된다는 거지. 식은 문제가 적어줬으니까 얘를 구하여라 하고 있잖아요. 얘 쓰는 게 제일 어려운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로 표준화로 넘어갑니다. 원래는 식을 구할 단계인데 식은 문제가 적어줬으니까 그 다음 단계인 표준화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의 평균과 무엇의 표준 편차로 빼고 나누어야 되느냐, 그걸 조심하시라 했던 거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그냥 평균이 그냥 표준 편차가 아니라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으므로 400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분산이 이제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그럼 루트 n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루트 n 쓰고 시그마는 얼마야? 50이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바에다가 x바의 평균인 400을 빼시고 x바의 표준 편차인 루트 n분의 50으로 나눠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390에도 똑같이 400을 빼주고 루트 n분의 50을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오든 그것의 평균과 그것의 표준 편차로 나눴기 때문에 얘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므로 다음 변수를 표준 정규분포를 대표하는 문자 Z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0이고 번분수 계산을 조금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5분의 루트 n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이것의 확률이 어떻게 돼야 되냐? 0.88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어쨌든 표준화는 끝났습니다. 이 표준화 끝났으니까 뭐 할 차례냐면은 뭐 그림 좀 그리고, 그쵸? 그림 좀 그리고 적당히 찍고 그리고 색칠하고 다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프 이제 적당히 그렸습니다. 대충 그린 거죠, 대충. 자, 이제 적당히 찍어야 되는데 어디다 찍을 거냐면은 마이너스니까 왼쪽에다 찍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5분의 루트 n입니다. 그리고 색칠은 쟤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색칠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반뚝 잘라서 오른쪽엔 다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0.5입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될 거냐면 0.38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근데 딱 0.38일 때가 그때의 z값이 얼마냐면 1.2니까 이 자리는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요. 얘가 딱 0.38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0.38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5분의 루트 n이 마이너스 1.2보다 더 왼쪽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어지고 있어야 색칠이 더 넓게 되면서 그 확률이 0.88보다 더 커질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5분의 루트 n이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5로 곱하면서 부등호가 바뀌고요. 6이 되겠고요. 제곱을 하면서 n이 36 이상이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수 n의 최소값은 36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 3번까지 다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평균 추정이라는 걸 배웁니다. 모평균 추정.
추정. 추정이라는 거는 정확하진 않지만, 비슷하게 한번 추측해보자, 예상해보자,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모평균을 추정해보자. 왜? 모르니까. 근데 왜 몰라? 모평균을 구해내려면 모집단을 전수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전수조사를 하려면 뭐 이런저런 이유들에 의하여 힘들거나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모평균을 못 구하면 혹은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슷하게나마 알아내보자라는 거죠. 뭘 가지고? 표본을 가지고. 표본을 조사를 하고 모집단에서 일부를 추출해서 표본을 조사를 하고 그 표본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을 한 다음에 그 결론을 통해서 모집단에서의 결론을 예상해보자, 추정해보자 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대통령 선거입니다. 자, 대통령 선거 기간이 되면 막 사람들한테 이제 각 방송사들에서 사람들한테 이제 막 물어보죠. 어떤 대통령을 뽑으실 겁니까? 이렇게 이제 막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 설문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선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막 그게 변하면서 막 여러 가지 뭐 믿을 수 있네 없네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진행되는 거죠. 자, 이제 선거 날이 다가왔어요. 아침부터 선거를 하러 가죠. 그럼 이제 방송국에서 너무 결과가 궁금한 거야. 근데 결과가 나오는 거는 밤이 돼야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지. 근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어. 그래서 아침부터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누구 뽑았습니까? 누구 뽑았습니까? 근데 누구 뽑았는지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할 테니까 나한테만 좀 얘기해줘요. 막 이러면서 이제 물어보러 다니는 거지. 근데 투표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야? 어마무시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뽑으니까 뭐 최소한 한 1000만 명은 투표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1000만 명한테 다 물어보러 다닐 수가 없잖아.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에게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표본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서 얻은 자료를 이용을 해서 예상하는 거죠. 올해 대통령은 누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자, 그때 뉴스를 한 번이라도 보셨던 분들은 앵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40%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결과는 오차범위 뭐 플러스 마이너스 2.5% 그리고 신뢰도 90%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오차범위를 조금 바꿀 수도 있고요. 신뢰도를 조금 숫자를 바꿀 수는 있지만 어쨌든 어떤 통계를 조사해서 그것을 누구에게 전달을 할 때는 그 결과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어느 정도의 오차범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밤이 되면 뚜껑을 열 거 아니야. 그러면 수백 명의 수천 명의 공무원들이 각 지역 각각의 투표 함 여는 곳에서 밤새도록 그걸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전수조사란 말이지. 근데 이제 그 전수조사를 해서 나오는 실제 A 후보의 퍼센트, 투표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과 예측한 예와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볼 것이냐. 그게 이제 오차범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40%입니다. 라고 40%로 예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2.5%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40%는 아니고요. 37.5%에서 42.5% 요 사이에 이 사람의 실질 득표율이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걸로? 90% 정도 믿을 수 있는 걸로. 그러니까 다음에 조사를 내가 한 100번 해보면 90%는, 그러니까 90번 정도는 100번 똑같은 짓을 했을 때 90번 정도는 다음 실질, 그러니까 모집단이죠. 모집단에서 얻어낸 결과가 내가 예상하고 있는 범위 안에 100번 중에 90번 정도는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의 믿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자, 오차범위 새로운 용어 나왔고요. 신뢰도 새로운 용어 나왔습니다. 용어에 대한 설명 같이 들어간 거니까 어떤 용어인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의 범위를 우린 앞으로 신뢰 구간이라고 불러주게 될 겁니다. 신뢰 구간이라고 불러줄 거고요. 신뢰 구간의 양 끝을 빼, 그러니까 42.5에서 37.5를 빼서 나온 값을 우리는 또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오차범위, 신뢰도, 신뢰 구간, 그리고 신뢰 길이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신뢰 구간의 길이, 용어들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평균을 이제 추정해보자라는 건데, 모평균을 추정을 하려면 일단 뭐를 제시해야 되냐면은 신뢰도를 얼마로 잡고 모평균을 추정할 건지를 정해주셔야 돼. 사실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죠. 문제가 정해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 신뢰도를 기준으로 해서 모평균을 추정해 나가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많이 통계 회사들 있죠.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뢰도 비율이 95%와 99%랍니다. 그 정도 신뢰도를 갖고 자료를 조사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얻어낸 결과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자료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나도 잘 몰라요. 어쨌든 그렇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푸는 많은 문제들 역시 99% 또는 95%와 관련되어 있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니까 문제도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95%와 99% 신뢰도를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해 나가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이 그러니까 95%, 0.95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를 가지고 확률이 95%가 되려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여야 되느냐라는 건데, 요거 절반 잘라주시면 0.475가 되고요.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확률이 0.475인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게 0부터 1.96까지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0부터 1.96까지의 확률이 0.475라면 그것의 2배를 만들어내려면 범위를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까지로 잡아주시게 되면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0.475, Y축 기준으로 왼쪽에서 0.475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이 0.95, 95%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확률 변수 Z는 그냥 처음부터 확률 변수 Z였을 수도 있죠. 그냥 처음부터 어떤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자료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은 무언가를, 어떤 자료를 가지고 표준화를 해서 Z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 문제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뭐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느냐? 어떤
어떤 변수를 가지고 표준화하면 얘가 만들어지느냐. 뭐 그런 거 없었어요. x를 가지고도 z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y를 가지고도 z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x바를 가지고도 z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어떻게? x였다라면 x의 평균과 x의 표준 편차로, y였다라면 y의 평균과 y의 표준 편차로, x바였다라면 x바의 평균과 x바의 표준 편차로 빼주고 나눠주면 z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모평균을 추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평균의 기호인 m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뭐를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하려고 하냐면 표본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본의 평균, x바가 또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z를 이렇게 보자라는 거죠. x바를 가지고 표준화를 했다로 보자는 거예요. x바를 가지고 표준화를 하려면 x바의 평균을 빼야 됩니다. 근데 x바의 평균이 뭐냐면 모평균인 거죠. 그리고 x바의 표준 편차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루트 n분의 시그마죠. 얘가 얘로 바뀐 거로 보자는 거죠. 자, 얘랑 얘는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96과 플러스 1.96은 그대로 오는 거죠. 그리고 이 확률은 여전히 0.95가 됩니다. 얘가 이렇게 바뀐 걸로 보자라는 거예요. 자, 얘들한테 루트 n분의 시그마, 분모에 깔려있는 것들을 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거고요. 가운데는 x바 마이너스 m이 될 거고요.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전부 다 똑같이 해줬으니까 달라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모평균을 추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평균이 속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 실내 구간을 구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가운데다가 뭐를 넣어야 되겠어? m을 넣어야지. 여기다가 m 더하고 m 더하고 m 더하시면 m이 사라지면서 가운데는 x바만 돼요. 근데 x바는 표본의 평균이야. 우리는 표본의 평균을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가운데다가 숫자를 두는 거지. 그러니까 3이 뭐 2x 플러스 5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모평균의 범위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x바를 없애버릴 거야. 그러려면 여기다가 빼기 x바, 빼기 x바, 빼기 x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해줬으니까 달라지는 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고요. 다 똑같이 x바씩을 빼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95%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이너스만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얘가 이쪽으로 가겠죠.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부호가 바뀝니다. 여기 있던 게 부호가 바뀌면서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신뢰도 95%로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이 구해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서 모평균이 다음 범위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같은 방법으로 99%로 추정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99%에 해당되는 Z값이 바뀔 거 아니야. 그 표에서. 그쵸? 그러면 여기에 있는 1.96이 뒤에 이제 요거 99% 그러니까 0.99라면 이것의 절반은 0.495가 되겠죠. 그리고 이 0.495에 해당되는 Z값을 한번 구해보시면은, 찾아보시면, 구하는 게 아니죠. 찾아보시면은 2.58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96 대신에 2.58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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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여기에 있는 것도 2.58로 바꾸시게 되면 신뢰도 99%로 모평균을 추정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와 관련된 공식이 있다라는 거고요. 모평균 M에 대한 신뢰 구간이 신뢰도 95%에서의 신뢰 구간과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 이렇게 두 개의 공식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외우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1.96과 2.58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은 신뢰도 95%에 신뢰도 99%에 해당되는 Z값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 신뢰도를 바꾼다라면 쌤이 아까 주로 95%와 주로 99%를 사용한다라고 했지 무조건 그렇게 쓴다라는 것은 아니었단 말이야. 신뢰도 90%일 수도 있는 거고 뭐 60%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뢰도 알파 %의 신뢰 구간은 X바에서 신뢰도 알파 %에 해당되는 Z값이 있겠죠. 그 Z값을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얼마든지 찾아내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그걸 가지고 적어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신뢰도가 바뀌면서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 앞에 곱해지는 상수값의 값이 변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했으니까 신뢰 구간 확인하시고요. 공식 외워주시고요. 얘가 신뢰 구간이라면은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양쪽 끝에 것을 이제 빼시면 된다 그랬어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시면 돼.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빼시게 되면 X바 소거되고요. 얘랑 부호만 다르기 때문에 빼게 되면 2배가 된다는 거.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 역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같이 외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외우시되 1.96과 2.58은 외우지 마세요. 물론 니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외우기 싫어도 저절로 외워지게 돼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 주로 이렇게 99%와 95%로 출제가 된다고. 그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다고. 그러다 보니까 니들 눈에 1.96과 2.58이 굉장히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우지 마세요. 공식을 외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공식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95%에 해당되는 값이 1.96인 것을 99%에 해당되는 값이 2.58이다라는 것을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선생님들께서 시험 문제 내실 때 니들 계산 좀 편하게 하라고 95%에 해당되는 Z값을 1.96이 아니라 2라고 계산을 해라라고 해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니들을 배려해서 그냥 2라고 계산을 하라고 적어주신 거야. 거기 시험지에다가. 근데 그걸 못 보고 1.96으로 계산을 하는 거지. 2로 계산하는 게 편해? 1.96으로 계산하는 게 편해? 당연히 2로 계산하는 게 편하죠. 근데 1.96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어쨌든 1.96으로 막 열심히 계산했다 쳐. 그럼 답이 나와? 답도 안 나오죠. 답은 답대로 안 나오고 시간대로 날아갔고 시험 끝나고 나서 친구들하고 야 도대체 이거 왜 답이 안 나와 했더니 여기 2가 적혀 있잖아. 그럼 와 이게 평소에 니들 모습이잖아. 그쵸? 자, 외우지 말라고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식 자체는 외우시되 신뢰도에 해당되는 95%와 99%에 해당되는 Z값들을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에 적혀 있습니다. 그 적혀 있는 걸 보고 적으시면 돼요. 외우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절로 외워지긴 하지만 반드시 문제에 적혀 있는 숫자를 보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다는 거죠. 자, 표본 평균입니다.
그리고 K는 신뢰도 알파에 따라서 변하죠.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입니다. 자, 보시면은 밑에 플러스 보시면은 모평균을 추정을 합니다. 모평균을 추정을 하는데 신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믿을 수 있는 자료가 되니까 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 그치? 근데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K 값이 커진다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신뢰 구간이 넓어지게 되는 거야. 신뢰 구간이 넓어지면 좋을까요? 좋은 자료가 될까요? 나쁜 자료가 될까요? 신뢰 구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자료는 좋지 않은 자료가 됩니다. 안 와닿죠? 신뢰도가 높아지면 좋은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는데 신뢰도가 높아짐으로써 K값이 커지게 되면서 구간이 넓어지게 되면서 자료의 질은 나빠지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쌤이 학원에 신입생 3당이었어. 내가 몇 개를 툭툭 물어보는 거지. 간단한 거 질문 딱딱 몇 개밖에 안 했어. 근데 딱 예상하는 거지. 어머니, 이 학생 점수는 이번 시험 결과는 한 10점에서 한 98점 사이에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발로 어디서 약을 팔어? 라고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쳐봐. 그럼 어머니께서 와우,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예상하실 수가 있나요? 라고 말씀을 하실까? 아니지.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그거는 나도 알아요. 그건 나도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실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뭔가 임팩트를 주려면 이 학생 저희 학원 안 다니면 한 45점에서 50점 사이 그 정도 예상합니다. 라고 얘기를 딱 한 거야. 어머니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지. 내 새끼가 45점에서 50점밖에 못 받는다고 하니까 흥치 뽕 하면서 이제 딴 학원 가버리는 거야. 딴 학원 가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딱 봤는데 47점을 딱 받은 거지. 어때? 내 말이 딱 맞잖아. 그럼 이제 어머니께서 나에 대한 신뢰도 어떻게 되겠어? 상승되겠죠. 그러니까 신뢰도는 높을수록 좋긴 좋아요. 왜? 신뢰도라는 것 자체가 몇 번, 100번 중에서 몇 번 정도 맞출 수 있는 그런 거냐? 라는 거죠. 근데 그럼으로써 신뢰 구간이 길어진다는 거지. 신뢰 구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적중률이 높아지겠죠. 당신 아들이, 당신 자식이 10점에서 90점 사이에 받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내 말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자료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좋은 자료가 되려면 신뢰도는 커지면서 신뢰 구간은 좁아져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얘도 늘리면서 얘도 좁힐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흔치 않다라는 거죠. 자, 신뢰도를 너무 낮출 수는 없어. 그치? 그래서 한 95% 정도는 돼야 믿을 수 있다라잖아. 그러니까 95%로 못을 딱 박아버려. 그럼 신뢰도를 쫙 올려놨으니까 얘가 넓어질 거 아니야. 근데 얘를 좁히고 싶어. 근데 건드릴 수 있는 거 X바. X바는 표본의 평균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과물을 조작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론은 잘못된 결론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표준 편차. 표준 편차도 내가 건드릴 수 없죠. 왜? 사람들한테 물어본 결과에서 끌어내는 값인데 요걸 건드리게 되면 이거 역시 마찬가지 자료를 조작했다밖에 안 되는 거죠. K값. K값은 알파가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파를 고정시켰다 그랬잖아. 따라서 K값이 고정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 N밖에 없어. N을
크게 하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얘가 작아져. 분모가 커질수록 그 값 자체는 작아지게 되죠. 그럼 작은 값을 빼고 작은 값을 더하게 되면 범위가 작아지겠지. 좁아지겠지. 그러니까 n의 값을 늘려야 돼. 그래야 구간이 좁아져. 그래야 좋은 자료가 된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n이 뭐냐면 표본의 크기죠. 그러니까 몇 개 뽑겠냐는 거야. 모집단에 100개가 있어. 여기서 50개 뽑은 게 50개를 뽑아서 끌어낸 결과가 모집단에 더 가깝겠어요? 아니면 99개를 뽑아서 100개가 모집단인데 그 중에 99개를 뽑아서 끄집어낸 결론이 모집단의 결과가 비슷하겠어요? 뭐가 더 비슷하겠어요? 당연히 모집단의 개수와 거의 흡사한, 거의 근사한 99개를 뽑았을 때 100개 중에서 99개라는 얘기는 거의 다 뽑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를 늘리면 늘릴수록 더 좋은 자료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 짓을 왜 안 하는 거야? 돈 들어가거든. 시간 들어가거든.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죠. n의 값을 점점 크게 늘린다는 것은 점점 모집단의 규모와 가까워진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지. 누가? 통계 회사들이.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뽑아내려면 그러면서도 비용은 최소화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람들한테 주는 월급들이죠. 월급을 줄여야 돼. 월급을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직원 수가 줄게 되죠. 직원 수가 줄게 되면은 그 직원들이 한 명당 조사할 수 있는 인원의 수는 한정돼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너무 줄이면 고객한테 가서 당신의 아들은 10점에서 90점 사이를 받게 될 겁니다. 라고 하면 그 고객이 나한테 돈 물어달라고 하겠지. 그쵸?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고객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려면 그 표본의 크기를 또 무작정 낮출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적정선을 찾는 거에 대해서 통계회사들이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쵸? 이건 내 생각이긴 한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평균 추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예제 4번입니다. 행복고등학교 학생의 수면 시간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자,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100명을 임의로 뽑았습니다. 표본을 뽑은 거죠. 그리고 그 표본을 대상으로 해서 평균을 구했기 때문에 이 평균은 그냥 평균이 아니라 표본 평균, 즉 X반 거죠. 그리고 표준 편차, 그냥 표준 편차가 아니라 표본 가지고 구한 표준 편차니까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X바가 6이고 표본 표준 편차, 기호가 뭐였었냐면 S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1인 거죠. 얘를 구할 거는 필요 없다 그랬어. 안 구하잖아. 문제에서 알려주잖아. 단지 그게 기호가 S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라고. 자, 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수면 시간. 요 평균은 이제 이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지고 전부 다 조사를 했다라면, 그러니까 모집단 가지고 평균 구한 거다라는 거죠. M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실에도 95%에 해당되는 Z값이 99%에 해당 Z값이 문제에서 주어질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괄호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뭐였죠? 공식이 X바 마이너스 K, 이때 K는 95%에 해당되는 Z값 1.96이 되겠죠.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m, 그리고 쟤를 그냥 쓰시면 되죠. 단지 이제 부호만 좀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이 엄청 길게 보이시긴 하겠지만 외울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쵸? 이거는 뭐 문제에서 알려주는 거고. 그쵸? 얘가 이제 95%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 범위가
신뢰도 95%로 모평균 M을 추정한 신뢰 구간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X바에다가 얼마 집어넣어? 6 집어넣어. 문제에서 6이라고 알려주고 있잖아. 그 다음에 몇 명이야? N이 100입니다. 됐죠? 표본의 크기가 100입니다. 그럼 루트 100이니까 10이죠. 1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가 어디 주어졌냐 했는데 시그마가 없어.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시그마에다가 뭘 집어넣냐면은 1을 집어넣어요. 1 집어넣으시면 맞아요. 근데 이 시그마는 표본의 표준 편차가 아니잖아. 모 표준 편차잖아.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가 아닙니다. 100명 데리고 구한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표본의 표준 편차입니다. 따라서 시그마 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는 행위는 일단은 좀 정확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 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모평균을 추정하고 있어. 왜? 모르니까 추정하는 거지. 근데 모평균을 몰라. 모평균을 모르는데 어떻게 모표준 편차를 구하겠어? 따라서 얘를 알 수 없다. 그럼 안 구할 거야? 그럴 수도 없다. 그럼 어떡할 거냐? 모표준 편차와 그나마 비슷할 표본 표준 편차라도 집어넣어서 구하자. 뭐 이런 겁니다. 자, 따라서 6 마이너스 0.196이 되겠죠. 그 다음 6 플러스 0.19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804 이상 6.196 이하 다음에 범위 안에 모평균 M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95% 정도 된다. 그리고 신뢰 구간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괄호 2번입니다. 바뀐 거는 99%, 95%가 99%로 바뀐 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다음 공식에서 달라지는 것은 1.96밖에 없다라는 거죠. 1.96 대신에 대신 들어갈 숫자는 문제에 적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2.58입니다. 2.58입니다. 그러면 0.258이 되겠죠. 0.25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742가 될 거고요. 6.258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평균을 신뢰도 99%로 추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식 외우시면 됩니다. 공식 외우시면 이 문제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공식 외우시고요. 그 공식에 적혀있는 문자들 X바, 표본 평균, K는 신뢰도에 따른 Z값, 루트에는 N은 표본의 크기, 시그마는 표준 편차. 공식을 외워주시고 그 공식에 포함되어 있는 문자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문제에서 찾아내서 집어넣으시면 답이 구해지는 거죠. 자, 요 문제 유형을 틀리시는 분이 있다라면 그분은 정말 공부를 안 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공부를 안 한 거죠.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예제 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정규분포 평균이 M이고요.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모평균을 추정하려고 한답니다. 자, 신뢰도 60%로 추정한 신뢰 구간의 길이. 자,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시려면 신뢰 구간을 구해야 되죠. 그리고 신뢰 구간의 양 끝을 큰 거에 작은 걸 빼시면 된다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구해낸 실내 구간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3L이려면 실내도를 어떻게 잡아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자, 먼저 실내도 60%로 실내 구간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바 마이너스 K, 요 K가 이제 신뢰도에 따른 Z값이라는 거지. 신뢰도가 60%입니다. 그럼 그걸 반으로 뚝 자르면은 오른쪽에 30, 왼쪽에 30. 그러니까 0.3. 0.3. 확률 0.3에 해당되는 Z값이 0.84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0.84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서 신뢰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요 상수 K 값이죠. 요거보다 크거나 같고 X바 플러스 0.84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신뢰도 60%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뢰도 60%로 추정한 신뢰 구간의 길이 L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랑 똑같으니까 날아가고 얘랑 얘는 부호만 다른 걸 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의 2배가 된다라는 거죠. 얘가 L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실내 구간의 길이를 3L로 하고 싶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3을 곱하면 되는데 요 2는 뭐냐면은 이것에서 이것을 뺐기 때문에 요게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똑같은 게 2개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그 2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네. 여기다가 곱할 건데 얘한테다가도 곱하진 않을 거야. 왜? n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 시그마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 뭐를 바꾸려고 하는 거냐면 신뢰도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자리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3을 곱하긴 곱할 건데 2한테다가도 3을 곱하지 않고 루트 n분의 시그마한테다가도 3을 안 곱하고 0.84한테 3을 곱하는 이유가 결국은 다른 건 건드리지 않고 신뢰도만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3배 하시면은 2.52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2배가 부호가 뿔마였기 때문에 2배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리면 여기에는 2.52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2.52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그대로 쓰려면 여기에 2를 고정시켜 놨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3을 곱할 때 2한테다가 3을 안 곱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x바를 더해주고 x바를 이렇게 이제 붙여주시게 되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다음과 같은 그런 실내 구간이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 그때 신뢰도를 알기 위해서는 Z값인 2.52에 해당되는 확률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2.52에 해당되는 확률이 0.49다라는 거예요. 0.49는 한쪽입니다. 한쪽. 양쪽에서 4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0.49, 이쪽으로도 0.49니까 결국은 0.98, 98%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뤄볼 내용은 모비율의 추정입니다. 모비율의 추정. 추정은 우리가 앞에서 했어요. 모비율은 뭐냐는 거죠. 비율이 뭐냐? 뭐 이런 이런 궁금증이 있어야 되겠죠. 자, 비율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이제 시청률입니다. 시청률. 그러니까 지금 텔레비를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요 채널, 요 드라마를 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러니까 시청률이 20%다라는 것은 지금 텔레비를 보고 있는 사람이 100명이었을 때 그 100명 중에 20명은 이 드라마를 보고 있다. 나머지 80명은 뭐 이것도 보고 있고 저것도 보고 있고 뭐 다양한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눠 먹고 있고 요 채널은 100명 중에 20명이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모비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요 채널을, 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라는 것을 구한다라면 그게 모 비율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구하려면 집집마다 전화해서 지금 뭐 보고 계시죠? 지금 채널 지금 무슨 드라마 보고 계신가요? 지금 무슨 드라마 무슨 뉴스 뭐 보고 있으신가요? 그걸 집집마다 딱 연락을 하던가 아니면 찾아다니던가 해야 된다는 건데 불가능하다는 거죠. 혹은 그거 왜 하고 있는 거야? 그걸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건데 그거 뭐 중요하다고 그거를 조사하고 있냐라는 거죠. 온 국민 대상으로 해서. 그렇다면 이거 역시 마찬가지. 표본을 추천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의 지역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 한테만 이제 물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뭐 시청률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집집마다 전화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 몇몇 집에다가 이제 수신기 꽂아놓고 딱 그 센터에서 보는 거죠. 아, 이 집에서 지금 요 채널을 보고 있구나. 저 집에서는 지금 요 채널을 보고 있구나. 이런 걸 지금 다 수집을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집집마다 그걸 다 설치해 놓는 게 아니라 일부의 지역과 일부의 사람들한테 그거를 이제 설치를 해 놨다. 그리고 거기서 자료들을 모아내서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을 이제 알아본다.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아니면 말고 그게 뭐 중요하겠니, 그치? 어쨌든 일부를 추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표본에서 이 드라마의 시청률이 얼마냐, 비율이 얼마냐 라는 거니까 그 비율은 표본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본 비율, 모 비율은 P로 쓰고요. 표본 비율은 P, 햇이 모자잖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이제 모자를 씌워주시면은 얘가 표본 비율의 기호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표본 비율이라는 것은 몇 명 중에 몇 명이냐? 그러니까 n분의, 여기서 n은 이제 표본의 크기가 되겠죠. 그 표본의 크기 n분의 내가 관심 있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느냐를 이제 확인을 하시게 되면 표본 비율이 구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표본 비율 가지고 이제 뭐 할 거야, 또. 뻔하지. 이제는 좀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그쵸? 이거 가지고 또 평균 구하고, 분상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고, 뭐 그러고 있겠죠. 그쵸? 그래서, P햇을 가지고 평균을 구할 겁니다. 근데, 구해보시면, 모 비율이랑 똑같아요. 뭐처럼,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 평균과 일치하는 것처럼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 비율과 일치하게 됩니다. 설명할 거예요, 왜 그런지. 근데 비율 파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파트가 아니에요. 자, 지금 하고 계시는 파트는 결국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물론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미리 해놓는 게 맞다라는 거긴 한데 뭐 그렇게 뭐 중요하게 다뤄지지도 않고요.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식만 열심히 외우시면 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는 건 사실 몰라도 된다는 얘기죠. 그냥 결론만 아시면 돼. 근데 또 결론만 적어놓으면 니들이 또 이렇게 또 궁시렁궁시렁 그럴까봐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려면 일단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은 X부터 다시 보셔야 돼. X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비율이라는 것 자체가 몇 개 중에 몇 개냐, 몇 명 중에 몇 명이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확률 변수 X가 이산확률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확률이 만들어지잖아요. 고정되어 있는 특정 확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럼 이항 분포는 N과 P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줘야 되겠죠. 자, 따라서 표본 비율의 평균은 표본 비율이 n분의 x잖아. 그럼 얘는 n분의 1 x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n은 상수. 표본의 크기는 처음에 표본 뽑을 때 정해주겠지 뭐. 그러니까 n은 상수로 모셔야 되는 거니까 x의 상수배가 되어 있는 것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그럼 이 상수배는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죠. 그러면 2x만 구해서 거기다가 n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음 x는 그냥 변수가 아니라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입니다. 따라서 이항 분포를 따른 확률 변수의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구해요? 이항 분포를 따른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np 하셔야죠. n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분해서 결국은 뭐가 되냐? p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 비율과 같아짐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표본 비율의 평균을 구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뭐 또 당연히 표본 비율의 분산을 또 구하겠죠. 그러면 표본 비율이 n분의 x니까, 근데 n분의 x는 n분의 1x니까, 그리고 분산 같은 경우에는 x에 곱해져 있는 상수의 제곱이 앞으로 뽑아져 나오니까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분산은 npq죠. 따라서 공식이 n분의 pq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표본 비율의 분산이다라는 거죠.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시면 돼요. 이 파트는 공식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시험 전날에 공부하셔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야. 뭐? 공식을 외워야 돼. 공식을 외워놔야 시험 전날에 공부를 해도 맞출 수 있는 거야. 시험 전날에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시험 전날까지 공식이 외워져 있어야 되고 시험 전날에 그 공식을 가지고 문제 적용시키는 연습을 하시면 결국 시험날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은 외워둬야 돼. n분의 pq가 표본 비율의 분산입니다. 그러면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시면 되겠죠. 루트 n분의 pq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과 분산을 구했어요. 이제 뭘 할 거냐? 모 비율을 추정하자라는 거죠. 뭘 가지고? 표본 비율을 가지고. 마찬가지 진행이 만들어집니다. 뭐 신뢰도 95%, 신뢰도 99%로 모 비율을 추정하여라 라는 거죠. 그러면 공식. 근데 그 공식이 모평균 추정하는 공식이랑 굉장히 흡사하다는 거죠. 정말 굉장히 흡사합니다. 따라서 모평균 추정하는 공식을 정말 확실하게 외워야 돼. 그러면 얘는 보너스야. 봐봐. 모평균 추정하는 공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얘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얘는 그냥 이미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얘가 시험에 나올지 말지는 학교쌤 마음인 거고. 자, 모평균 추정 공식이 표본 평균에서 z값을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하고 표본 평균에다가 z값을 신뢰도에 따른 z값이죠. 거기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해서 빼고 더한다. 뭐 이런 거죠. 표본 평균 대신에 표본의 평균 대신에 표본의 비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뢰도에 따른 z값은 신뢰도가 정해져야 구해지는 거죠. 얘든 상관없이 신뢰도가 99%면 여기 적힌 숫자랑 여기 적힌 숫자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뭐냐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죠. 그러면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를 여기다 쓰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왼쪽이 완성됐잖아? 그러면 뭐 오른쪽은 저거 보면서 부호나 좀 바꾸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된 거야. 그러니까 위에 거 외우신 다음에 요거 대신에
표본 비율 집어넣고 얘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니까 여기 자리에다가는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를 공식을 외워서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완성이 됐으면 얘는 부호나 좀 바꿔서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때 좀 보실 만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 분명히 뭘 적었냐면 P와 Q를 적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P햇과 Q햇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지금 미안합니다. 미쳤나봐. 이 자리에 표본, 모비율이 들어가고 있어야죠. 우리가 지금 모비율 추정하는 거니까. 미안합니다. 자, 우리가 모비율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 모르니까. 그치? 얘가 얼마인지를 알면, 이걸 얘가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 어느 구간에 들어가 있을지, 그러니까 신뢰 구간을 왜 구하고 있겠어? 모르니까 구하지.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P가 있어요. 얘를 몰라서 구하려고 하는데 P가 여기에도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얘를 못 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나마 얘랑 비슷할 놈이 뭐야? 모 비율과 그나마 비슷할 놈이 뭐일 거냐면은 표본 비율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P햇 Q햇을 집어넣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PQ가 아니라 P햇 Q햇이 들어간다라는 거 조심하시면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6번입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 약 20%가 인터넷 강의를 수강한 적이 있다랍니다. 자, 우리나라 각 지역의 학생 100명을 이미 표본 뽑아냈습니다. 이 중에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한 적이 있는 학생이 20명 이상 30명 이하일 확률을 오른쪽 표를 보고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00명을 추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본이죠. 그러니까 표본의 비율이 100명 중에 20명. 따라서 100분의 20 이상. 100명 중에 30명. 그러니까 100명 중에 30명 이하. 1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거죠. 식이 다음과 같이 적힐 수 있느냐를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을 적으셨다면 이제 그 이후의 과정은 표준화하시고 그래프 대충 그리시고 적당히 찍으신 다음에 색칠을 하시고 표보고 답 찾으면 되죠. 뻔하잖아요. 자, 표준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본 비율의 평균을 빼야 되겠죠. 표준화는 평균 빼고 표준 편차 구하는 거다. 다시 표준화라는 것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것이다 라고만 하시지 마시라고. 무엇의 평균으로 뺄 것이냐, 무엇의 표준 편차로 나눌 것이냐를 고민하셔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지. 표본 비율이 있으니까 표본 비율의 평균을 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표본 비율의 평균이 뭐라 그랬어? 모 비율이라 그랬잖아. 근데 모 비율이 얼마래? 20%래. 그러니까 100분의 20. 100분의 20을 빼는 거죠. 그리고 뭘로 나누냐?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로 나누셔야 되겠죠. 그럼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 공식이 n분의 n이 100입니다. 100명을 추출했죠. 그리고 PQ. 여기서 PQ는 100분의 20. P가 100분의 20이면 Q는 100분의 80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얘한테다가도 100분의 20을 빼고 나눠주고 얘한테다가도 100분의 20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어주고 할 건데 얘는 100분의 20을 빼면 이미 0이기 때문에 나눠도 0이에요. 그렇죠? 얘한테는 100분의 20을 빼면 분자가 100분의 10이 돼 있을 거고 분모는 그냥 얘죠. 루트 n분의 p q입니다. 물론 실제로 계산하실 때는 계산을 좀 정리를 해놓고 하시는 게 좋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표준화 됐으니까 Z가 될 거고요. 얘는 10분의 1이고요. 요거는 약분 좀 하시고요. 번분수 계산하시면 만분의 16이 됩니다.
루트 벗기면 100분의 4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번분수가 계산이 되겠죠. 약분을 좀 하시고 계산을 해주시면 2분의 10입니다. 자, 이거는 다 분수 계산이에요. 분수 계산이니까 하셔야죠. 예, 그러면 4분의 10이니까 2분의 5니까 2.5가 되겠습니다. 여기 계산해서 버벅거리신다는 얘기는 분수 계산과 소수 계산이 버벅거리신다는 거야. 그건 좀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와서 질문하세요.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표준화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 그려야죠. 어떻게? 대충. 그 다음에 찍어야죠. 어떻게? 적당히 2.5, 0. 그러면 요 범위가 만들어질 거고 요때의 넓이를 표를 보고 찾아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됐나요? 자, 근데 앞으로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야. 이걸 왜 이렇게 풀고 있어? 이걸 왜 이렇게 풀어? 자, 이 문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약 20%가 인터넷 수강을 한 적이 있다랍니다. 확률이 확정돼 있어요. 자, 확률 변수 x가 뭐냐면은 인터넷 강의를 수강한 적이 있는 학생의 수를 확률 변수 x로 잡고 있습니다. 학생의 수, 이산이죠. 이산과 독립이 붙어 먹었으니까 이 문제는 이항 분포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율 문제 자체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따라서 확률 변수 x를 인터넷 강의를 수강한 적이 있는 학생의 수라고 본다라면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죠. 100명 대상으로 해서 20% 그러니까 10분의 2 그냥 5분의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강한 적이 있는 학생 x라고 쓰면서 수강한 적이 있는 학생의 수가 20명 이상 30명 이하 1 확률을 구하여라. 이렇게 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는 거죠. 여기서 100으로 나누면 얘는 피햇이 되고 얘는 0.2가 되고 얘는 0.3이 되면서 아까 그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근데 100으로 안 나누겠다는 거지. 그냥 학생 수로 하자고. 비율로 하지 말고 그냥 x를 20명 이상 30명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여라. 고지고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에서 만약에 비율로 풀어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아까 그렇게 풀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없잖아. 오히려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거 이항분포 문제네?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자, 이제 얘를 풀려면은 x가 이산이니까 수강한 적이 있는 학생이 20명일 확률, 21명일 확률, 22명일 확률, 30명일 확률을 다 구해서 더해 주셔야 된다는 건데 그지 같아서 못 해먹겠다. 아, 적당히 크구나. 네, 정규분포로 넘어가는 거죠. 정규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른다라는 겁니다. 평균이 20이 되겠네요. MP 하시면. 그리고 MPQ 하시면 분산이 1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얘를 표준화를 하겠죠? 그럼 평균 얼마 20 빼주시고 표준 편차 얼마 4로 나눠주시겠죠. 그럼 20 빼주고 4로 나누면 0이 될 거고요. 20 빼주고 4로 나누면 2분의 5니까 2.5입니다. 그리고 표준화를 했으니까 가운데 있는 놈은 Z로 바뀌겠죠.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제 그림 그리고 적당히 찍고 색칠하고 답 찾는 과정이 아까 비율로 풀었던 과정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거죠. 피햇을 갖고 표준화를 했든 x를 갖고 표준화를 했든 결국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표준화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하든 저 방법으로 하든 표준화를 했을 때는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답이 똑같아지는 거죠. 자, 요 이후의 과정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7번으로 갑니다. 자, 어느 핸드폰 회사에서 신제품 출시에 앞서 남녀 600명을 임의로 추출하여 제품의 선호도 조사를 하였더니 그 중에 360명이 좋다,
라고 응답하였답니다. 그러니까 좋다라고 하는 비율이 600명 중에 360명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60명 중에 36명이다 라는 거고, 그러면 10명 중에 6명이다. 따라서 60%가 좋다라고 얘기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때 전체 국민의 몇 %? 그러면 얘는 모죠. 모. 전체니까. 모 집단 거니까. 모 비율. 이 핸드폰을 선호할 것인지를 신뢰도 99%로 추정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 비율을 신뢰도 99%로 추정하여라. 라는 거죠. 뭘 이용해서? 표본 비율. 피해를 이용해서. 피해입니다. 피해. 표본 비율. 그럼 공식. 피해 마이너스 99%에 해당되는 Z값은 당연히 문제에서 무조건 주어져 있을 거니까 외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2.58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P의 표준 편차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루트 n분의 PQ가 정확하긴 한데 어차피 PQ는 모르니까 P Q. 그럼 끝난 거죠. 여기다가는 저걸 보시면서 부호만 바꿔서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공식 외웠으니까 이제 이 공식에다가 적절하게 숫자만 집어넣으면 답 나오는 거죠. P에다가는 0.6을 2.58 N에다가는 몇 명? 600명. 600명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P햇은 여기 0.6. Q햇은 그럼 1 빼기 0.6이니까 0.4. 왼쪽의 식을 다 완성했으니까 오른쪽은 이미 끝난 거죠. 재보면서 부호만 바꾸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0.6 곱하기 0.4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거지 같은 계산을 이제 해주시면 답 나온다라는 거죠. 자, 해야죠.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뭐다? 분수 계산하는 거랑 소수점 계산하는 거랑 이런 게 좀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약분했으니까 얘는 0.04, 100분의 4입니다. 근데 분모에 100이 더 깔려 있어요. 그럼 10,000분의 4죠. 거기다 루트를 씌웠어요. 그럼 100분의 2죠. 10,000분의 4에 루트 씌운 거니까. 앞에 2.58이 곱해져 있고요. 0.6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2를 곱하시면은 5.16인데 거기다가 100분의 1을 곱하니까 소수점이 하나, 둘 가서 0.0516이 되겠네요. 아이씨. 무지박지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있을 거야? 재보면서 0.6에다가 이번에는 0.0516을 이번엔 더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것만 계산을 잘 해놓으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냥 보너스를 못 긋고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0.6에서 얘를 빼시고 0.6에다가 얘를 더하셔서 모비율 P의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을 추정을 다음과 같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마무리 계산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번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8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확률과 통계 파트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개념 확실하게 좀 잡으시고요. 공식, 특히 통계 파트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공식들이 반드시 뒷받침이 돼줘야 될 거고요. 공식에 적혀있는 문자들 하나하나가 갖는 의미들, 뜻들, 기호의 의미들, 그것들을 이제 또 해석. 그래서 우리가 처음 통계 파트 들어오기 전에 통계 기본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통계 기본에서 일단 한글을 먼저 적어드렸고요. 그 한글에 기호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기호를 보시면서
한글로 이제 해석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기호를 보면서 한글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야. 자,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공식들 배웠습니다. 특히 8단에서 배우셨던 공식들은 정말 공식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공식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공식을 외웠느냐 안 외웠느냐가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식 외워주시고 그 공식에 포함되어 있는 문자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